한서연의 하루는 아직 도시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새벽 4시에 시작되었다. 낡은 알람 시계 소리가 그녀와 어린 남동생이 함께 쓰는 좁은 단칸방의 공기를 갈랐다. 그녀는 곤히 잠든 남동생이 깨지 않도록 소리 없이 일어나 낡은 운동화 끈을 맸다. 그녀의 24살 인생은 단 하루의 휴식도 한순간의 여유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의 첫 번째 일과는 신문 배달이었다. 그녀는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은 골목길을 누비며 1분 1초를 다투어 신문을 돌렸다. 그리고 동이틀 무렵에는 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변신했다. 그녀는 밀려드는 손님들을 상대하고 산더미 같은 물건을 정리하며 쉴 틈 없이 몸을 움직였다. 그녀의 삶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거액의 빚과 아픈 어머니의 병원비, 그리고 고등학생인 남동생의 학비를 위해 저당 잡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의 낡고 해진 운동화와는 대조적으로 그녀의 허리는 늘 꼿꼿했고 그녀의 눈빛은 가난에 찌든 절망 대신 꺾이지 않는 자존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편의점과 저녁 식당 아르바이트 사이 그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휴식 시간. 그녀는 시장 한쪽 구석에 앉아 싼값에 사온 김밥 한 줄로 허기를 채우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울면서 엄마를 찾아 헤매는 한 어린아이가 들어왔다. 주변의 어른들은 모두 자신의 갈 길이 바빠 우는 아이를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에게는 단 30분의 휴식만이 허락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울고 있는 아이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먹던 김밥을 내려놓고 아이에게 다가갔다. 꼬마야, 왜 울고 있니? 엄마 잃어버렸어. 그녀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아이를 달래 근처의 시장관리 사무소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아이의 엄마가 찾아올 때까지 10여 분의 귀한 휴식 시간을 기꺼이 할애하여 아이의 곁을 지켜주었다. 잠시 후 사색이 된 아이의 엄마가 달려왔다. 그녀는 서연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했지만 서연은 그저 아닙니다 라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자신의 다음 일터인 식당으로 향했다. 그날 밤 모든 아르바이트가 끝난 깊은 밤 서연은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자신의 좁은 방으로 돌아왔다. 모두가 잠든 시간 그녀는 낡은 신발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유일한 보물이자 아버지의 마지막 유품인 낡은 오르골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가난한 단칸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정교하고 아름다운 수공예품이었다. 그녀는 오르골의 태엽을 감았다. 그러자 아주 슬프면서도 맑고 아름다운 멜로디가 고요한 방 안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그러나 그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빚만을 남기고 떠난 아버지. 실패한 사업가였지만 사실은 누구보다도 순수했던 아마추어 작곡가였던 아버지. 그가 생전에 오직 그녀만을 위해 만들어준 곡이었다. 서연은 멜로디를 들으며 하루의 피로와 고단함을 잊었다. 그녀의 굳건했던 얼굴 위로 아주 잠깐 24살 아가씨의 외롭고 여린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오르골을 다시 소중하게 상자 안에 넣고 숨겼다. 그리고는 달력을 바라보았다. 다음 주에 내야 할 병원비와 사채 이자 납입일이 붉은색 동그라미로 그녀를 압박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몇 시간 뒤 다시 일어나야 할 새벽을 위해 억지로 눈을 감았다. 그녀의 삶은 벗어날 수 없는 굴레의 연속처럼 보였다.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녀의 그 고집센 자존심과
그녀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단 한순간에 뒤바꿔버릴 기이하고 거대한 제안이 곧 그녀의 인생을 덮치게 되리라는 것을 며칠 후 한서연의 고단한 일상에 비현실적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였다. 최고급 맞춤 양복을 입은 한 중년의 남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물건을 사지 않고 곧장 그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국내 최대 로펌의 변호사라고 했다. 한서연 양 되시죠? 네. 그런데요. 서연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제 익명의 의뢰인을 대신해서 아가씨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계약서 하나를 꺼내 보였다. 제 의뢰인께서 한서연 양의 시간, 단 1시간을 100억 원에 사고 싶어 하십니다. 100억 원.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거나 혹은 자신을 상대로 신종 사기를 치려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다. 뭐라고요? 지금 장난하세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 계약서에 서명만 하시면 즉시 계약금 10억 원이 아가씨의 통장으로 입금될 겁니다. 그리고 약속된 1시간을 보내주시면 나머지 90억 원이 지급될 겁니다. 서연의 얼굴이 분노와 굴욕감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이것은 명백한 모욕이었다. 돈으로 자신의 시간과 자존심을 사겠다는 오만한 부자의 더러운 유희일 뿐이었다. 꺼져. 그녀는 변호사의 명함을 구겨 그의 얼굴에 던졌다. 당신들 같은 더러운 사기꾼들한테는 내 시간 1초도 팔지 않아.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하지만 그녀의 거절은 이 기이한 사건의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그녀의 이야기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가장 뜨거운 뉴스가 되었다. 미스터리 재벌, 평범한 20대 여성의 시간, 1시간을 100억 원에 구매 제한. 그녀의 이름과 얼굴, 그리고 그녀가 처한 어려운 가정 형편까지. 모든 신상이 언론에 까발려졌다. 그녀의 평범했던 삶은 하루아침에 대중의 호기심과 관음증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그녀의 일상은 파괴되었다. 기자들은 그녀가 일하는 모든 곳에 좀비처럼 몰려들었다. 그들은 그녀의 얼굴에 마이크와 카메라를 들이대며 무례한 질문들을 쏟아냈다. 그 남자가 누굽니까? 아는 사이였나요? 100억 원을 거절한 진짜 이유가 뭡니까? 더 큰 금액을 원한다는 뜻인가요? 아버지의 빚을 받아내기 위해 그녀를 괴롭히던 사채업자들은 이제 그녀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의 집 앞에 진을 치고 1시간만 만나주면 모든 빚을 탕감해주겠다며 그녀를 회유했다. 이웃과 동료들의 시선도 달라졌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 대신 시기와 질투, 그리고 알 수 없는 의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세상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픈 어머니와 어린 남동생은 TV 뉴스에 나오는 그녀의 이야기를 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딸이 겪고 있을 수모에 말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누나, 그럼 우리 이제 부자 되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남동생의 순진한 질문이 그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그 모든 혼돈 속에서도 서연은 꺾이지 않았다. 그녀는 집 앞에 몰려든 기자들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외쳤다. 저는 상품이 아닙니다. 제 시간과 제 인생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저와 제 가족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녀의 그 당당한 외침은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지만 상황을 바꾸지는 못했다. 같은 시각 도시의 가장 높은 곳, 최고급 호텔의 VIP 병실, 창밖으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던 한 남자, 차민준이
뉴스 속 한서연의 모습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한때 대한민국 금융계를 움직이던 천재 투자자였지만 지금은 시한부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 그의 곁에 서 있던 변호사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도련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방법은 통하지 않을 겁니다. 저 아가씨는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민주는 대답 대신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저렇게 고집스럽고 당당해야지. 그래야 그분의 딸답지. 그의 나지막한 혼잣말은 이 모든 사건 뒤에 깊고 애틋한 사연이 숨겨져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플랜시에를 준비하게. 이제는 내가 직접 그녀를 만나야겠어. 그날 밤 모든 소음과 시선으로부터 도망쳐 집으로 돌아온 서연. 그녀가 지친 몸을 이끌고 집 앞에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서는 순간이었다. 익숙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차문이 열리고 낮에 보았던 그 변호사가 내렸다. 한서연 아가씨, 잠시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변호사가 정중하게 말했다. 제 의뢰인께서 꼭 직접 뵙고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마침내 그녀의 눈앞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한서연은 마지못해 변호사가 내민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다. 그녀는 차가 어디로 향하는지 묻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곧 마주하게 될 돈으로 사람을 희롱하는 오만한 부자를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차가 도착한 곳은 화려한 호텔이나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었다. 그곳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아주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요양 전문 병원이었다. 서연은 의아한 마음을 안고 변호사를 따라 병원의 가장 깊숙하고 가장 보안이 철저한 VVIP 병실로 들어섰다. 병실 안 창가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도시의 풍경을 아주 멀고 아주 슬픈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차민준. 한때 대한민국 금융계를 움직이던 전설적인 천재 투자자.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언론에서 보여주던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창백했고 너무나도 연약해 보였다. 변호사가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가자 병실 안에는 두 사람의 침묵만이 남았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당신이군요. 돈으로 사람의 자존심을 희롱하고 내 인생을 구경거리로 만든 그 한심한 사람이. 그녀는 그를 쏘아붙였다. 차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서연이 예상했던 오만함 대신 깊은 슬픔과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한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병색이 완연하여 아주 작고 힘이 없었다. 당신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 압니다. 이런 방식밖에 선택할 수 없었던 제 어리석음을 사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정말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진부한 변명은 집어치우시죠. 서연은 그의 말을 비웃었다. 그녀는 그의 이 모든 행동이 자신을 동정심으로 옭아매려는 또 다른 종류의 기만이라고 생각했다. 제발. 민준의 목소리가 절박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애썼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다. 이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건 약속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가 말을 잇는 순간이었다. 쿨럭, 쿨럭. 격렬한 기침이 그의 말을 끊었다. 그는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쉬기조차 힘들어했다. 그의 창백했던 얼굴이 이제는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다. 그리고는
결국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서연은 완전히 충격에 빠졌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앞에서 한 사람이 정말로 죽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분노와 경멸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녀의 안에서 연민이라는 인간적인 본능이 반사적으로 튀어나왔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쓰러진 그에게 달려가 침대 옆에 비상 호출 버튼을 눌렀다. 곧이어 의사와 간호사들이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민준을 응급처치하고 다시 침대 위로 옮겼다.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연은 그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서 멍하니 서 있었다. 잠시 후 상황이 정리되고 변호사가 무거운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변호사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사실 차민준 대표님은 췌장암 말기 환자입니다. 길어야 몇 달, 어쩌면 몇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가 가진 전 재산을 건 그 제안은 그가 죽기 전에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어떤 마지막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그의 마지막 발버둥입니다. 변호사는 약속의 내용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비밀이라며 말을 아꼈다. 서연은 멍한 상태로 병원을 나섰다. 그녀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었다. 그녀가 경멸하고 증오했던 오만한 재벌은 없었다. 그 자리에는 죽음을 앞두고 어떤 절박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한 남자만이 남아있었다. 약속, 그 단어가 그녀의 머릿속을 계속해서 맴돌았다. 대체 어떤 약속이기에 한 남자의 전 재산과 마지막 남은 생명까지도 걸게 만드는 것일까? 그리고 그 약속이 왜 하필 자신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그녀의 굳건했던 자존심의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돈 때문이 아닌 그를 향한 어쩔 수 없는 연민과 그의 비밀에 대한 참을 수 없는 호기심 때문에 그의 제안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낡은 오르골을 열었다. 슬프고도 아름다운 멜로디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문득 오늘 보았던 그 남자의 슬픈 눈빛과 이 오르골의 멜로디가 어딘가 닮아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녀의 마음이 아주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차민준과의 만남 이후 한서연의 세상은 더욱 거센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쓰러지기 직전 그가 내뱉었던 약속이라는 단어와 그의 슬픈 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남자는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서 연민과 호기심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가 고뇌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그녀가 차민준의 병실에 다녀왔다는 사실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언론의 공세는 더욱 집요해졌다. 기자들은 이제 그녀를 100억 원을 거절한 당찬 아가씨가 아닌 재벌에 숨겨진 여자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아버지의 빚을 받아내려던 사채업자들이었다. 그들은 이제 서연이 차민준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서연 씨 괜히 튕기지 말고 그냥 1시간 만나주고 빚 갚아. 우리가 다 봤어. 당신 그 남자 병실까지 찾아간 거. 그들은 그녀가 일하는 식당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그녀의 가족들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압박은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외부의 압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그녀의 가족이었다. 그날 밤 서연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붉은색 글씨로 가득한 독촉장들이 널려 있었다. 밀린 병원비, 사채 이자, 그리고 남동생의 학비 고지서까지. 그들의 가난이라는 현실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아픈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다. 서연아, 엄마 때문에 우리 딸이 이런 험한 꼴을 당하는구나. 내가 미안하다. 내가 다 미안해.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애원했다. 그냥 그 사람 제안 받아들이면 안 되겠니, 엄마는? 더 이상 너 혼자 고생하는 거 눈뜨고 못 보겠다. 옆에 있던 고등학생 남동생도 처음으로 누나에게 반항적인 목소리를 냈다. 누나, 제발 누나 자존심이 우리 가족보다 더 중요해. 나는 이제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것도 친구들한테 무시당하는 것도 지긋지긋하단 말이야. 가족들의 눈물과 원망, 그것은 그녀의 긍지라는 갑옷을 가장 아프게 파고드는 칼날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자신의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이라는 자책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의 원칙과 가족의 현실 사이에서 처절하게 고립되었다. 그녀가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차민준의 변호사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다급하고 절박했다. 한서연 씨, 시간이 없습니다. 그는 민준의 병세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의사는 그에게 남은 시간이 한 달도 차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제 의뢰인은 돈으로 당신을 사려는 게 아닙니다. 그는 그저 죽기 전에 자신의 마지막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사려는 것뿐입니다. 변호사는 간절하게 호소했다. 제발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그 약속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한서연 씨도 분명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가족들의 절박한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한 남자의 슬픈 눈빛을 떠올렸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오르골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자존심은 그녀가 이 험한 세상에서 버틸 수 있게 해준 유일한 갑옷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강함이란 때로는 자신의 갑옷을 벗어 던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끌어안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녀는 마침내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 남자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것이 돈 때문이 아니라 그의 절박한 진심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예의이자 연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의 분노가 아닌 모든 것을 받아들인 자의 차분하고 단단한 목소리였다. 변호사님, 저 한서연입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당신 의뢰인의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는 이 기이한 거래의 주도권이 이제 자신에게 넘어왔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차민준의 변호사는 한서연이 내건 모든 조건을 수용했다. 약속의 날, 그녀는 변호사가 보낸 차를 타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은 마지막까지 의심과 경계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도착한 곳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곳이었다. 그곳은 대한민국 최고의 공연장, 세종문화회관의 대극장이었다. 웅장하고 화려한 그곳에는 단 한 명의 관객도 없이 무대 중앙에 놓인 의자 하나와 객석 한가운데에 놓인 의자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무대 위의 의제는 이전보다 더 창백하고 수척해진 차민준이 앉아 있었다. 서연은 객석의 의자에 앉았다. 텅 빈 공연장 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작은 마이크를 통해 공허한 객석을 채우고 그녀에게로 흘러 들어왔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서연 씨. 그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그는 부모에게 버려져 길거리를 전전하던 고아였다. 굶주림과 절망 속에서 그는 세상을 증오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에 한 줄기 빛이 찾아왔다. 한 남자가 그에게 다가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사주었다. 그는 가난한 무명 작곡가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 남자의 이름은 한상훈, 바로 서연의 아버지였다. 서연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민준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한상훈은 갈 곳 없는 어린 민준을 자신의 좁은 단칸방으로 데려와 아들처럼 돌보아 주었다. 그는 민준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고 그를 가르쳐 주었으며 무엇보다도 음악이라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려주었다. 내 아버님은 천재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의 천재성을 알아주지 않았죠. 민준의 목소리가 슬픔에 잠겼다.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직전 제게 두 가지를 약속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성공해서 저처럼 불행한 아이들을 도우며 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민준은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언젠가 자신이 딸 서연을 위해 만들었지만 끝내 완성하지 못한 이 교향곡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딸에게 들려주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서연이 가진 것과 똑같은 낡은 오르골을 꺼내 보였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수백 장의 미완성 악보 뭉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저는 아버님의 그 복잡한 화성학과 대위법 이론 속에서 주식시장의 패턴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천재성을 이용해 거대한 부를 이룩했습니다. 그는 서연을 향해 진심을 담아 말했다. 하지만 이 모든 돈은 단 한 번도 제 것이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이건 모두 아버님의 것이었고 마땅히 당신의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가 자신의 등 뒤 무대를 향해 손짓했다. 아주 천천히 무대의 거대한 막이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세계 최정상급의 연주자들로 구성된 80인조 풀 오케스트라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서연 씨의 시간, 1시간. 민준이 말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가씨를 위해 아가씨의 아버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선물입니다. 지휘자의 손끝에서 지휘봉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첫 번째 음이 고요한 공연장 안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그녀의 낡은 오르골에서 흘러나오던 바로 그 슬프고도 아름다운 멜로디였다. 그 멜로디는 이제 수십 개의 악기들과 만나 장엄하고 심장을 울리는 거대한 교향곡이 되어 그녀의 영혼을 향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의 모든 의문이 풀렸다. 아버지의 실패한 삶, 오르골의 슬픈 멜로디, 그리고 이 남자의 기이했던 제안까지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분노나 굴욕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그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한 남자를 향한 깊은 감사와 연민의 눈물이었다. 1시간의 연주가 끝나고
마지막 웅장한 화음이 공연장 안을 채우다가 고요한 침묵 속으로 사라졌다. 무대 위에 차민주는 딸을 위한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 무사히 전달된 것을 보며 아주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모든 임무를 마친 전사처럼 의자 위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서연은 눈물 젖은 얼굴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명예회복은 세상의 인정이 아닌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과 한 남자의 숭고한 약속을 확인하는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차민준의 마지막 숨결과 함께 1시간의 연주가 끝난 후 공연장 안에는 아주 오랫동안 깊고 성스러운 침묵이 흘렀다. 한서연은 눈물을 닦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남긴 위대한 교향곡의 마지막 여운을, 그리고 한 남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지켜낸 숭고한 약속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과 변호사가 조용하고 정중하게 무대 위를 수습했다. 차민준의 장례는 그의 유언에 따라 아주 조용하고 간소하게 치러졌다. 그의 죽음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남긴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져야만 했다. 며칠 후 변호사는 익명의 제보자 형식을 빌려 이 모든 기적 같은 이야기를 언론에 공개했다. 100억 원의 교향곡, 한 남자의 위대한 약속.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 전체를 거대한 감동의 물결로 뒤덮었다. 사람들은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믿었던 이 시대에 아직도 돈으로 살 수 없는 숭고한 가치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열광했다. 이야기의 파급력은 엄청났다. 한서연을 괴롭히던 사채업자들은 비난 여론과 함께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받게 되어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녀를 100억 원의 행운녀라며 비아냥거리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부끄러워하며 입을 다물었다. 무명의 작곡가였던 서연의 아버지 한상훈의 음악은 사후 10수년 만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그날 연주되었던 교향곡의 녹음 음반은 클래식 차트 1위를 휩쓸었고 그의 이름은 비운의 천재 작곡가로 재평가되었다. 한서연의 삶 역시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빚에 쫓기는 아가씨가 아니었다. 차민준이 남긴 막대한 유산과 아버지의 음악 저작권료는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평생 짓눌러왔던 가난의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어머니의 병을 치료해드렸다.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게 된 어머니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남동생은 더 이상 학비 걱정 없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몇 주 후 서연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차민준의 마지막 유산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한서연에게 남겼다. 그 안에는 그가 아버님의 음악 이론으로 만들었다는 수천억의 가치를 지닌 투자 알고리즘의 소유권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변호사는 그녀에게 민준의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차민준 대표님은 그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난 10수년간 수도승처럼 살았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말했다. 그는 좋은 옷을 입지도, 좋은 차를 타지도, 좋은 음식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바로 한상훈 선생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그분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죠. 그에게 돈이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연은 민준이라는 남자에 대해, 그리고 그가 짊어졌던 삶의 무게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막대한 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했다. 이것은 그녀의 돈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을 아들처럼 돌봐준 아한난 은인의 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보답한 한 남자의 숭고한 영혼이 담긴 돈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이 돈을 두 남자의 위대한 정신을 기리는데 사용하기로 했다. 며칠 후 한서연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두려워하는 평범한 아가씨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남긴 유산과 참인준이 남긴 약속을 이어갈 당당하고 기품 있는 한 사람의 대표였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상훈민준음악재단의 설립을 발표했다. 재단의 목적은 과거의 그녀의 아버지처럼 그리고 차민준처럼 가난하지만 위대한 재능을 가진 젊은 음악 영재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새로운 평화, 그녀의 새로운 사명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생존을 위해 버티는 삶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미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1년 후 상훈민준음악재단은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계의 새로운 희망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재단이 주최하는 첫 번째 정기 연주회가 열리는 날, 새로 지어진 재단 홀은 후원자들과 장학생들의 가족, 그리고 두 남자의 숭고한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시민들로 가득 차 있었다. 재단의 이사장이 된 한서연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풍패 시달리던 고집 센 아가씨가 아니었다. 그녀는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무대 위에 서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었다. 객석에는 이제 건강을 완전히 되찾은 그녀의 어머니와 명문대 장학생이 된 남동생이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연주회의 마지막 순서. 서연은 직접 마지막 연주자를 소개했다. 오늘의 마지막 무대는 저희 재단의 제1회 차민준 대상 수상자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유라 양이 장식하겠습니다. 그녀는 차민준처럼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천재적인 재능을 꽃피우고 있는 한 어린 소녀였다. 오늘 김유라 양이 연주할 곡은 저의 아버님, 구 한상훈 작곡가님의 교향곡 1번 나의 딸에게를 바이올린 독주곡으로 편곡한 것입니다. 무대 위로 작은 체구의 한 소녀가 낡았지만 잘 관리된 바이올린을 들고 올라섰다. 소녀가 활을 긋는 순간 고요했던 공연장 안에는 애틋하고도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슬픔과 고난,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사랑과 희망을 담은 한 아버지의 위대한 교향곡이었다. 그 안에는 아버지 한상훈의 삶과 그를 동경했던 차민준의 삶,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어받은 한서연 자신의 삶이 모두 담겨 있었다. 서연은 무대 뒤편에서 눈을 감고 음악을 들었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사와 희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다. 연주가 끝나고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모든 행사가 끝난 후 서연은 자신의 이사장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이제 더 이상 숨겨두지 않는 아버지의 낡은 오르골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오르골의 태엽을 감았다. 익숙한 멜로디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멜로디 위로 텅 빈 공연장에서 아직 자리를 뜨지 않은 어린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버님의 교향곡을 연습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과거의 멜로디와 미래의 멜로디가 아름답게 교차하고 있었다. 서연은 생각했다. 그녀는 한 남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건넨 기적과도 같은 선물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기적을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희망의 씨앗으로 다시 세상에 돌려주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만들어낸 새로운 세상, 새로운 희망의 무대가 그곳에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가장 충만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꺼지지 않는 멜로디와 함께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감동과 놀라움으로 가득 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